오늘 함께 하실 분은 하나증권의 글로벌 투자 분석 이재만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23년 유효 전략. 과연 2023년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환율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1,500원을 넘어갈 것 같은 좀 무서운 기세로 오르던 이 환율이 그래도 1,200원 선에서 보합권에 좀 멈춰있는, 등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섭게 치솟던 환율,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는 이유부터 점검을 좀 해볼게요. 우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하면서 달러 대비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들 잠깐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작년에는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게 상반기 중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갖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현재 미국의 장기 물가 상승률이 대략적으로 한 2.2% 정도 됩니다. 연준의 목표 물가가 한 2% 정도 되다 보니까 이분과 거의 근접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 기준금리 인상도 자연스럽게 기대가 좀 소멸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이유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보는 건 최근에 유럽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이 빠른 속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정도 수준까지 가스 가격이 유럽 내에선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따뜻한 날씨의 영향의 덕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좀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의 모멘텀이라고 하죠. 더 이상 경제 지표가 크게 나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된 걸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하고 3분기 때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라는 생각을 갖는데 반대로 유럽은 오히려 1분기를 저점으로 2, 3분기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도 갖고 있고요. 제조업의 최강 경기, 서비스업의 최강 경기가 오히려 미국보다는 유럽이 조금 빠른 속도로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화의 강세가 달러의 약세를 만드는 또 다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겠죠. 중국입니다. 즉 중국이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라든가 부동산 규제의 완화 이런 것들을 내세우게 되면서 내수 경기 부양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내수 경기 부양은 자고로 위안화의 강세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달러가 전체적으로 좀 약세로 가게 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의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를 좀 확실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또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은 30% 초반이긴 한데요. 그래도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느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갖는지 저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 과연 어느 업종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계속 투자를 이어갈까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외국인 지분율이 아직은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면 30에서 31%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2010년 이후에 평균이 한 35%고 고점이 39에서 40% 정도 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낮으니까 환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외국인의 지분율이 조금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외국인은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보여줄까를 분명히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할 때 중소형주라든가 코스닥보다는 조금은 대형주에 집중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덱스 펀드라든가 이런 쪽들로 자금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수급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대형주에게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주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들이 외국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채워가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업종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지분율이 급감한 업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업종입니다. 한 번쯤 외국인 역시도 소프트웨어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시가총액이 크니까 자연스럽게 좀 사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 업종들도 외국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업종들입니다. 한 번쯤 외국인의 수급 개선의 영향, 긍정적인 부분 이런 쪽들은 아마 이런 업종으로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학이나 철강도 괜찮을 수 있다. 뭐 이런 전망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사실 좀 궁금해집니다. 저는 기관 투자자들은 왜 그러면 지금 양시장을 같이 팔고 있는 걸까요? 특히 코스피는 금융 투자 중심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아직은 한국 네. 시장 자체를 이렇게 추세 반전이라든가 굉장히 강세장으로 보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일부 금융 투자자들의 수급을 모두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약간은 단기 투자형이 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정 부분 지수가 많이는 아닙니다만 바닥을 치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좀 강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구정 연휴라는 부분을 좀 앞두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많은 포지션이라든가 비중을 롤오버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가만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는 2,300선에서 움직임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그래도 반등의 소폭이지만 성공을 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저점을 좀 확인을 해야 앞으로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우리 사이에 생기잖아요. 저점 어디까지 생길지도 궁금한데 이중 바닥 형성할 그런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 패턴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는 됩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좀 생각을 했을 때 한 번에 지수가 저점을 형성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쉽진 않겠죠. 이익 추정치가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우려들 때문에. 근데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작년에 코스피가 빠질 때 왜 이렇게 빠졌을까를 좀 생각을 다시 복귀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금리가 올라갔고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반영이 됐겠죠. 기업들의 파산 위험까지 같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기업들의 파산 위험을 볼 수 있는 크레딧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작년에 좀 정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신용 위험이 높아지면 지수는 저점을 형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 모두 다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크레딧 리스크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 그러면 작년에 보였던 코스피의 저점이 1차 저점일 가능성은 되게 높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2130포인트가 작년에 지수 저점이었죠. 올해도 이거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혹시 이익 추정치가 조금 더 낮아져서 한 번 더 지수가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연초에 보셨던 2200포인트 정도가 2차 저점 정도로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1, 2차 저점을 잡았다라고 해서 지수의 반등의 높이가 굉장히 높겠냐라고 물어보면 당장은 좀 쉽지 않겠죠. 아까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흔히 얘기하는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가려면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 자체가 플러스로 전환하거나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올해는 조금 그 기대보다는 그냥 이익 증가율 자체가 저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정도의 기대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고점을 만들 거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고점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고요. 대략적으로 연내 올해 좀 생각했던 고점은 아직까지는 한 2,550에서 한 2,600포인트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네, 2,600까지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뭐 종목별 주가는 물론이지만 코스피 지수 하락이 지난해 되게 심했었고 우리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했잖아요. 팀장님 보실 때는 이 주가의 경기 침체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이미 선반영이 좀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 침체를 주가가 얼마나 반영을 했냐라는 부분은 주식시장이 약세로 한번 진입을 했었냐라는 거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약세장이라는 개념이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약간 상대적인 기준이고 기술적인 평가, 경험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약세장의 기준은 고점 대비 주가가 저점까지 20% 이상 빠지면 약세장이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 이렇게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26개 업종들을 다 놓고 주가 수익률을 보게 되면 2021년 고점 대비 2022년 저점까지 모두 다 26개 업종이
20% 이상씩 하락을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방어주라고 하죠. 필수 소비재 쪽들, 음식료, 담배 이런 쪽들도 주가가 고점 대비 저점까지 20% 정도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한 번쯤 경기 침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최근에 작년 저점 대비 최근까지 주가가 20% 이상 또 반등한 업종들이 있겠죠. 반대로. 그럼 이런 업종들도 벌써 한 12개에서 한 13개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절반 이상이 어떻게 보면 약세장을 좀 벗어나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최근에 관찰되는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움츠리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오늘 반등해줘서 너무 기분이 좋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또 그 힘을 얻으려고 빨간 옷을 입어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움츠림이 다시 도약을 위한 움츠림이었을지 아니면 조금 더 이런 흐름이 좀 관망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인지도 궁금해요. 이게 최근에 주식시장을 잠깐 살펴보시게 네. 되면 물론 최근이긴 합니다만 미국과는 약간 연결고리가 좀 약해지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주라고 불리우는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빠져도 한국의 코스피가 그렇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반전할 때도 의외로 많다는 특징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아마도 중국이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뭐 리오프닝, 부동산 규제 완화, 그래서 내수 시장에 대한 재부양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모멘텀이 의외로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또 의외로 중국에 연결되어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을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 중국의 수입 증가율하고 거의 동행성을 보이면서 똑같이 움직인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경기와 기업들의 이익은 중국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의 모멘텀이 없을 때는 미국만 의지하고 미국만 바라보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중국의 모멘텀도 있고 중국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의외로 미국과 연결고리가 조금 단절이 되게 되면서 중국과는 연관성이 좀 높아지는 이런 형태로 좀 증시 자체가 약간 변화하는 모습들을 좀 갖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쯤 다시 좀 시원한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켜는 그 정도의 기지개 언제쯤 나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많이 쉽지는 않은 환경이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수가 뭔가 레벨업을 하고 지수가 굉장히 강세장을 보일 때는 네. 모든 공통점들이 뭐 뉴스 플로우가 좋아지고 막 이렇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기업들의 이익이 레벨업이 될 때가 지수가 레벨업이 되고 강세장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절대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올해는 실적이요? 네, 그렇죠. 근데 올해는 조금 아쉽게 아직까지 물론 추정치긴 합니다만 작년에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아직은 추정치죠. 4분기께 다 발표가 안 됐으니까 한 155조 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올해 추정치는 140조 원대 정도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2년 연속 감익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상 사회자분께서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강한 기지개를 펴듯이 주가가 올라가기가 약간 쉽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박스권을 만드는 상단이 좀 제한되어 있는 형태의 반등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좀 나아지실까요? 지금의 기대치는 항상 그렇지만 네. 올해 지금이 나쁘다라고 해서 내년을 안 좋게 바라보는 경향들은 별로 없거든요. 특히 연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그렇지는 않아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이익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증가율 자체가 플러스로 전환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현재의 추정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23년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가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에 31% 하향이 됐었고 그것을 제외하면 가장 큰 폭의 하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코스피의 이 순이익 추정치 지금보다 더 하향 조정될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순이익 추정치가 과거에 가장 컸었던 리세션이 있었던 2009년만큼 추정치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현재 추정치가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한 140조 원대가 그 정도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여기서부터는 추정치가 더 떨어질 수 있겠냐? 그게 원인이 뭘까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파는 제품 가격들도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살 때도 가격을 올려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대부분 둔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나쁜 현상이라고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업들이 파는 제품의 판매 단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뭐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이런 데이터들, 마진 데이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추정치가 더 낮아질 수 있겠냐에 대한 생각의 하나의 근거입니다. 근데 여기를 방어하는 부분이 최근에 새롭게 생겼죠. 바로 이제 중국의 수출 물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되겠죠. 예를 들면 아까 오늘 이제 강하게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뭐 화장품 이런 쪽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철강, 우리나라의 순수화 이런 쪽들의 제품들의 수요를 늘릴 수도 있는 또 다른 축이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또 다른 축이 있겠죠. 가격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물량이 이거를 어느 정도 개선시켜 준다라고 하게 되면 추정치가 지금보다 더 크게 하향 조절될 위험은 오히려 좀 많이 제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부터 해보게 됩니다. 워낙에 추정치가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낮아졌던 빠른 속도로 하향 조정됐던 부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라는 판단을 지금부터 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2023년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만든 원인도 아마 있을 텐데요. 그중 하향 조정과 상향 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우선 상향 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조선 업종이라든가 조선 업종이요. 기계 업종 그리고 최근에 조금 부각이 되는 게 이제 은행 뭐 이런 쪽들 업종들이 금융 쪽이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좀 그 이익 추정 치료는 각광을 맞습니다. 받고 있죠. 근데 여기는 대부분 아시는 사실들입니다. 대부분 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을 주도하는 업종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향 조정을 주도하는 업종은 또 뻔할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해운이라든가 아니면 뭐 철강화 좀 넓게 가면 건설 이런 쪽까지 여기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것도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익 추정치가 과거의 경기 침체만큼 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때로 어떤 업종들은 이미 이익 추정치의 하향 조정 정도가 과거의 경기 침체만큼 진행된 업종도 있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소프트웨어, 뭐 철강이라든가 건설 이런 쪽들이 여기에 속하는 또 대표적인 업종들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의 위험이 다른 업종보다는 좀 작다라는 평가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은 오히려 이런 쪽에 한번 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올해 좀 유효하게 우리가 갖고 갈 만한 투자 전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익 증가가 기대가 좀 쉽지는 않은 환경은 맞습니다. 네. 근데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 이익 증가율이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업종은 좀 이제 생기겠죠. 네.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똑같은 공통점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성장률보다는 금리가 높은 시절이라는 건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대부분 다 5% 정도 생각하시죠. 근데 미국의 성장률이 5%까지 나올 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또 대부분 다 갖게 됩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건 금리 레벨 자체가 성장률 레벨보다 높을 때는 이 밸류에이션 지표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게 됩니다. PER, PBR 이런 것들이 낮은 종목들, 업종들 이런 쪽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 증가율이 이제 최저점을 지나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고 PER이라든가 PBR이 자기 역사적 뭐 저점 대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업종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이 업종들은 앞에서 몇 번 이렇게 다 비슷하게 언급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얘기하는 약간 화장품, 건설, 운송 이런 쪽들이 여기에 대표적으로 해당하는 업종들이기도 합니다. 조금 한번 이런 것들을 갖고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23년 전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의 이재만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